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경찰은 사고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를 입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소식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민수 의원 차례로 저희 정격시사와 만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고정 코너 법학다시 그리고 건강백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로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예, 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서울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 참사요. 이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네, 이 어제 사고 말 그대로 이 날벼락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시간이 어젯밤 9시 반쯤이었는데요.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이 근처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그만 인도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 차는 차 2대를 잇따라 좀 추돌한 이후에 인도를 덮친 상황이었는데요. 보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보행자들을 덮쳐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사가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평소 이 지역 특히나 이 유동 인구가 좀 많은 곳인데 이 당시 9시 반쯤이면은 저녁 식사 회식 자리 끝내고 이동하는 직장인들이 특히 많은 시간이었는데 사고가 나면서 순식간에 도심이 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인도를 덮치고도 100m 정도 더 이동을 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까지 다 가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아하, 예. 이 사망자들의 신원은 다 확인이 됐습니까? 네, 9명이 모두 남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0대가 4명이고요. 40대가 1명, 50대가 4명입니다. 이 중 신원을 마친 6명은 영등포 병원에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부상자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는데 오늘 새벽 0시 7분쯤에 일단 대응 1단계를 해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를 했고 행안부는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보내서 수습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뭡니까? 네, 일단은 문제의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68세 남성이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라고 일단은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지금 이송을 한 상태인데요. 차에 함께 배우자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우자도 다쳐서 지금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 68세 남성은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경찰 조사에서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정상화된 겁니까? 네, 지금 일단 출근 시간인데 다행히 지금 현장 상황은 양방향 모두 일대가 정상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새벽 2시쯤에 현장 감식을 마치고 지금 철수를 한 상태인데요. 다만 사고 당시에 이 가해 차량이 너무 세게 이 인도를 덮치면서 이 안전 펜스가 완전히 좀 망가져서 뽑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밤새 좀 수습이 되면서 이 안전 펜스는 지금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장이 인도 차도 이 구분이 지금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좀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특히 좀 보행자, 운전자 모두 좀 주의를 살피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탄도미사일이 4.5톤의 초대형 탄도미사일이다. 그리고 발사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이 4.5톤의 초대형 탄두 또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발사를 뭐 성공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번 신형 미사일은 최소 사거리가 90km, 최대 사거리는 500km까지나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이다. 이런 시험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에 다음 발사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250km 정도, 이 정도 날아갈 수 있는지 지금 다시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 달 중에 추가로 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예고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새벽 북한이 쏜 두 발 중에 한 발은 120km 정도밖에 나가질 못해서 실패했다. 한 발은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야권이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5개 야당이 발의한 이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탄핵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죠. 이후에 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이르면 좀 내일쯤에는 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아시는 대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과되면 직후에 바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오늘 아침 오늘자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오늘 이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할 것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오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탄핵안이 통과돼서 직무 정지가 되면 사퇴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대통령실을 상대로 그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을 중심으로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 같아요. 네, 이 어제 말 그대로 이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정말 날선 이 공방들이 오갔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3실장 또 7명의 이 수석이 모두 출석을 했는데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말씀하셨던 이 대통령 경로설을 야당이 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경로 장소, 이 장소로 지목이 됐던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보실 차장은 단호하게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회의 직후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의 내선 번호 사용자를 두고도 격한 공방이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뭐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실체가 없는 의혹 부풀리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만이 추천하는 특검은 위헌이라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파문을 일고 있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죠. 회고록에 관한 공방도 벌어졌죠. 네, 이 회고록에서 뭐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뭐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김진표 전 의장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한 것뿐이라면서 제기된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뭐 대통령실이 말하는 뭐 그 의혹들이 일부 뭐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뭐 이렇게 어제 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 가방을 놓고도 양측의 설전이 좀 계속됐는데요. 야당이 이 문제의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 목록에 없다.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금 포장 그대로 청사에 보관을 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는 이 기록물 지정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외신 속보 하나 또 전해주시죠. 간밤에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이른바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다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사실 이 올 11월에 있을 미 대선 전에는 이 사건의 이 재판과 판결이 사실상 지금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또 하나 지금 뭐 호재가 생긴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좀 아시는 대로 과거에 법무부를 압박하고 또 의사당의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게 이번 이 혐의의 핵심입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는 앞선 1, 2심 법원과는 이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번에 이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건을 좀 하급심으로 보내면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대선 전에 이번 혐의에 대한 재판과 판결 내려지기는 사실상 좀 어렵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커다란 승리다 이렇게 좀 자축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캠프 측에선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라고 좀 축소를 하면서 트럼프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은 좀 어제도 전해드린 대로 지금 계속 후보 교체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자신의 고액 후원가들을 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퇴는 없다라고 하면서 사퇴론을 지금 정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최근에 그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항공사들이 안전 대책 내놓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안전 대책의 핵심은 이 기내 서비스를 좀 조기에 중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이 대한항공이 중장거리 노선에 이 기내 서비스를 착륙 40분 전에 이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장거리 모든 노선에서 기내 서비스의 종료를 최대 한 20분 정도 앞당기기로 한 건데요. 기존에는 항공기 하강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착륙 40분 전부터 이 40분 전부터는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는 아예 기내식 또 물 제공, 이 사소한 물 제공까지도 모두 서비스를 중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항공사 중에서는 이 싱가포르 항공도 좌석 벨트 표시 등이 켜질 때는 기내식 서비스를 모두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일부 경기 남부, 전북 북부 서해안과 경남 동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주로 충청 이남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에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정체전선이 계속 북상하면서 오전 중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많은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청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남부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은 오늘 오전에서 오후 사이,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있었던 서울 시청역 부근 사고 처리는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 일대 차량 통행 역시 원활해졌습니다. 다만 이 일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펜스가 부서지면서 현재는 임시로 분리막을 설치해 놓았는데요.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서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홍제램프부터 길어져 있습니다.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는 연희램프 부근 1차로에서 역시 사고가 나면서 홍은램프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비룡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진터널에서는 2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어제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7수석 3실장 모두 출석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아주 거셌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배준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원내 수석 부대표 맡으시니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전 10시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졌는데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 방송 등을 통해서 보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국정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많은 그 요직에 계신, 정책 결정자들이 나와 있는데, 오로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두 키워드 외에는 나오지 않고, 정말 민주당이 민생을 생각한다, 경제를 생각한다 이런 게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 그렇게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국회가 관행적으로 이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이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관행대로 여당 국민의힘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았다면 어제와 같은 운영위원회는 좀 달라졌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보고 나신 분들은 왜 민주당이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차지하려고 했는지 바로 아셨을 겁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독단적인 운영이라고 항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실 저희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의사진행 기회, 발언 기회도 안 주시고 보통은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현안 질의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초동을 아껴가면서 정말 민주당의 공격을 위한 시간을 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방어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정치는 없고 정쟁만 남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운영을 맡아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그렇게 가는 전체적인 맥락 있는 회의를 운영을 해야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컨텐츠가 있는 정보를 얻고 또 생활에도 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상임위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회의 중에 나온 그 여야 의원들의 그 발언들 중에요. 네. 제가 전해드리기도 좀 민망한데, 입 닥치라, 채통 같은 소리, 민주당 아버지, 막가파, 봉숭아 학당, 이런 말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네. 이거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글쎄, 저도 이제 회의장에 참석했던 일인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저희는 정부 여당이긴 하지만은 또 국회 내에서는 소수이고 사실 야당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운영이라든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또 격앙되고 또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상호간에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입 닥치라는 누가 한 말입니까? 그거는
그 의사권을 가진 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회를 했고 그 이후에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정회까지 갔고 결국은 네, 이 네. 발언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는 뭐 좀 수석들이 일부 안 나오기도 하고 실장들은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이렇게 거의 전원 출동하다시피 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 민주당이 이거 현안 질의라는 제목을 붙여갖고 전부 다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 증인 채택을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은 형사처벌 받아서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18명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첫 번째 회의인데 무슨 죄인이 무슨 뭐 선서를 해갖고 그것을 뭐 자백하듯이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고 해서 협상을 해갖고 네.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명이 다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을 얘기했는데 어제 소환된 18명 증인 중에 해당 기간에 대통령실 재직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고 그 재직했다 하더라도 신문 요지와 관계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런 거 보면은 참 비생산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제 18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민정수석까지 다 나왔고 사실상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경호실장에는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심지어는 그 민주당에서 부속실장까지 나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운영위를 차지해갖고 국정을 정말 마비시키려고 하나 이 양반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수석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비서관이나 행정관들도 같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어제 네. 대통령실은 뭐 거의 개점 휴업하다시피 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운영위에 역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설 진위 공방인데 네, 네. 의원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네. 그 최상병의 사건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또 명예를 되찾아주고 최상병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으며 정치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시하는 거는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네. 그 연결고리로 대통령 경로설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어제 뭐 대통령 경로설에 관련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국회에서 벌어지는 오늘 특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면은 네. 이것이 저희도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라든지 공수처에서 충분히 그것이 밝혀지고 책임자는 일벌백계 하고 또 박정훈 대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뭐 대통령의 권한하에서 저희가 건의할 생각도 있고 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 해결이 안 되면은 또 특검을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때 저희가 부결시켰던 법을 다시 끄집어내서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다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특검법이라는 게 사실 뭐 민주당에서 이게 도발해 놓고 특검도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모두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초법적인 기관을 만들어 놓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어제 말하자면 대통령 경로설을 얘기한 거는 오늘 아마 그 특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뭐
시체말로 뭐 밑밥을 깐다고 그렇습니까? 전주곡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어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뭐 그동안 이제 보도를 보면 대통령 네. 경로설이 보도된 후에 경로는 없었다는 이제 주장도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나왔고 또 네. 그런가 하면은 아니 경로가 뭐가 문제냐 이런 그 주장들도 있었는데 경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어제 정황을 들어보니까 들었다는 사람이 없는데, 네. 들었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실체가 뭔지 모르겠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080에 무슨 네. 전화번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02-800에 7070. 예. 네, 전화번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보상의 전화번호라서 당연히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여러 전화번호는 또 구글링을 하면 찾아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구글링을 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전화번호는 용산의 민원 전화번호고 하여튼 별로 의미 없는 대화가 한 10시간 동안 오가고 그래갖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중파를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해도 되나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이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듯합니다만은. 네. 네, 그랬다고도 그랬는데. 예.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그 고가백 그 수수 의혹과 관련된 그 공방도 있었잖아요. 네. 새로운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새로운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김건희 여사의 사진만 PPT로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장소에서 글쎄요, 대통령 부인의 사진을 이렇게 3번이나 게재하면서 글쎄 어떤 의도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게 짐작은 가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예,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그 티셔츠를 입고 이 물건을 받았을 때 당시의 사진인데 그거를 이런저런 민주당 의원들이 품평도 하고 그러는데 네. 글쎄요, 팩트 중심으로 법리 중심으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네. 주변 잡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정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국회에서 과연 저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예. 사실은 본질은 이건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기 공사를 하러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개인 사진기로 여기저기 찍어서 도찰을 했다. 그러면은 주거 침입이 성립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물론 그런 거를 받고 한 거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CCTV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의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는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생산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나온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지금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 관련해서 또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하신 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데 네. 저희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서적도 내시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본인이 유감을 표명해도 이게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글쎄요. 그래서 이제 대화의 당사자는 김진표 의장인데 네. 대화의 취지라든지 내용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주워 담고 했다는 거는
본인이 하신 말씀의 취지가 잘못 알려졌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김진표 의장 회고록에서 그 이태원 참사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공방이 되니까 네. 국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관련 국민 동의 청원 있잖아요. 네. 이게 뭐 80만 명을 넘어서고 이렇게 네.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상황은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회 청원 관련해서는 그 청원을 제출하면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회부가 되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 기준을 통과한 청원은 4건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지금 80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밖에 네. 뭐 교제 폭력이라든지 시비사전 훈련병이라든지 급발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국회 청원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한번 좀 검토해달라. 예. 검토해달라라는 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께서는 좀 오해하시는 게 이게 탄핵안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어떤 시각에서는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렇게 쏘아 올렸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받아서 불쏘시개처럼 이제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을 기다렸다시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불타올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네. 글쎄요, 이게 과연 그렇게 순수하게 타오른 불꽃인지 아니면 정말 장작불로 누가 떼고 있는 건지 이런 의혹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부터 네.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대정부 질문과 동시에 네.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의결을 네.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통상적으로는 대정부 질문 때는 질문만 하고 산회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네, 박사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19대, 20대, 21대 제가 통계를 현황을 찾아봤는데 네. 대정부 질문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질의응답만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이죠. 여야가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이것만 한다라고 돼 있는데 19대 때 서로 합의된 법안 한 건 처리된 거 외에는 법안을 이렇게 19, 20, 21대 때 강행 처리한 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탄핵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야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정부 질문 기간에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정말 국회를 난장판으로 막가파식으로 운영하고 헌정사를 다시 쓰겠다는 민주당의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네.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네네. 좀 짧게 좀 답변 네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네. 이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저는 조금 과열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집전 사무총장도 하고 이제 선거를 이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 선거는 흥행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열띤 경쟁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다만 예. 이제 서로 이제 상호 비방이라든지 깎아내리기 식으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높여갖고 저희가 외연도 좀 확장하고 또 그래서 젊은 층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어필을 해갖고 예. 좀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저 더불어민주당이 좀 조용한 전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용한 것보다는 약간 좀 시끌시끌한 게 더 좋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민주당은 일당 독재고요. 민주당의 아버지가 그냥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배준영 의원님 그 지역구가 인천 중동 강화 옹진이잖아요. 네. 그 이번에 영종 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정말 뭐 잘된 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특화 단지가 되면은 특화 단지를 지정 조성하고 거기 인허가 뭐 편의나 입주 기간 지원이라든지 각종 특례 제도를 통해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5곳의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단지 특화단지가 지정됐는데 그중에 한 곳으로 인천이 아하. 됐는데 예. 영종이 한 110만 평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신규로 저희가 선택이 됐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영종이 바이오 글로벌 생산 협력 거점과 그 산업 주거 근로자 복지 시설이 포함된 아주 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좀 기대해 주십시오. 아주 큰 프로젝트가 이번에 성사된 네. 것 같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구장에서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마음으로 크보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정빈입니다. 대나무로 짝짝이를 만들어서 응원하는 응원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플라스틱이 500년이 걸려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대나무로 만들면은 플라스틱보다는 더 이로운 도구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야구를 보러 가면 내가 만든 쓰레기는 제대로 버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잠실구장이랑 KT구장이랑 문학은 다회용기 사용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도입을 된다 했을 때 우와 이거 되게 좋겠다. 한 번쯤이라고 다시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제가 직접 그걸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회용기 반납함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냥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야구를 보는 사람도 이거를 함께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KBO 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1000만 관중을 간다고 하는데요. 야구와 환경 함께 생각하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팬들이 더 많아지면 지속 가능한 야구, 함께하는 야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서울과 경기 남부에도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 중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충청 이남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군산과 김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등 그밖의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12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청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밖에 중부와 남부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은 오늘 오후까지, 그밖에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의 초속 15m 이상,
산지에는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국 현안 이번에는 야당의 시각으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한민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네, 그 지역구가 서울 강북 의려. 예, 맞습니다. 네,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던 곳인데. 저희 당에서 이제 공천이 예. 몇 번 이제 바뀌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 지역입니다. 네. 그 대변인 당 대변인입니까, 원내 대변인입니까? 당 대변인입니다. 하루에 전화를 몇 통 정도 받으세요? 저희들이 이제 대변인이 한 3분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교대로 합니다만은 당번일 때면 뭐 셀 수 없이 많이 받고 그렇죠. 예. 예. 그러지 않는 날도 이제 제가 이제 대변인 생활도 오래 하고 기자도 네. 오래 했기 때문에 네. 후배 기자분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보통 한 200통 하루에. 많을 때는 그렇게 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 나중에는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회의들이 있으니까요. 못 받으면은 또 콜백을 저는 어지간하면 합니다. 그래서 예. 다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정말 뭐 3D, 4D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리 국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사흘간 진행되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대정부 질의를 할 계획이십니까? 3일인데 오늘 이제 정치 외교 분야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경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4일이 사회문화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또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해병대원 관련된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안보 문제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갈등이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경제 분야는 지금 저 지역에서도 주민들 만나면 코로나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야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짚어보고 또 정부의 대책이 뭔지 좀 물어보는 계기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3일째가 사회 분야인데요. 예, 사회문화 분야. 예. 사회문화 분야면 우선 의정 갈등, 예. 의료 사태도 생각이 나고 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문화 쪽이면은 이제 언론 문제도 아마 그날 다뤄지겠죠.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송 사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곡 관련된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대정부 질의를 할 때는 이제 법안 처리나 이런 거는 좀 미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병행한다고 알려졌는데 왜 그러신 거죠? 저희가 이제 그 국민들께 4월 총선 이후에 약속드린 게 첫 의총에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 있습니다. 법과 이제 그 있는 게 저는 최혜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된 3법이 있고 또 방통위 설치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그 4법은 시기적으로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4일까지가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입니다. 7월 4일까지가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의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당론 법안 한 26개 정도 제 기억으로 채택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민생 지금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민생 법안입니다만은 민생 법안들은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법안들도 저도 7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가지고 그 법안 역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정부 질문에 예전 관례는 뭐 그런 게 뭐 다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 문제 있어.
있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도 지금 본회의 보고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오늘 2시 대정부 질문 1일차 시작을 하기 전에 1시부터 의원총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른바 전략을 설명할 텐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그 본회의 때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이기 때문에 보고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하고 나면은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정부 질의 기간 중에 그 방통위원장 그 탄핵 표결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됩니까? 예, 그리고 저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니까요. 그걸 네. 넘었으면 이제 폐기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변수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께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니까 그 처리되기 전에 네.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뭐 탄핵소추 자체가 표결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 본인이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들리는 얘기를 방통위 주변에서는 오늘 보고가 되면은 그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일부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도 탄핵 의결로 가는 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이 사퇴를 해버리면 그렇게 예. 되겠죠. 예. 그 경우에 이제 직무대행 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그 직무대행을 다시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뭐 언론에서 분석이 되던데요. 지금 현재는 다 가정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실제로 김홍일 위원장께서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할 때 또 바로 수용을 해서 수리를 할지 이런 과정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그런데 예. 저희 입장은 이제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무슨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탄핵을 소추를 하고 발의를 한 게 아니고 크게 두 가지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고 직무 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직권 남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방통위법에 명확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결 정족수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의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위원이 5분이 원래 합의제국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임 부위원장이 네. 2분만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 2명 이상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이라는 거는 1명밖에 안 계십니다. 한 분은 위원장이니까요. 네. 여기서부터 위법한 거죠. 그리고 2분이서 제적의 과반이 안 되는 2분이서 계속 의결을 해와서 무려 75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75건에는 YTN의 출자액 변경도 있고요. 뭐 박문진 이사 네. 문제도 있고 이런 중요한 의결들을 2분이만 결정했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직권남용에 위법한 소지가 크기 때문에 네. 또 네.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 방심이 문제인데 뭐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예. 제대로 관리 감독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고 또 탄핵을 소추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받아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당하다고 한다면.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목, 네. 그 지난 5월에 헌재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좀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와 다른 법원의 판단들이 이미 많이 뭐 박사님도 아시겠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제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2명 위원의 결정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할 우려가 있다. 네. 판사들을 했고요. 올해 5월에 YTN 최다익 출자자 변경 승인 집행정지 항소심에서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처분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최근에 이제 그 성명은 5월에 헌재 나왔다는 건 그 사건을 조금만 복귀해 보면 본인도 알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발표하고 주장을 정치적으로 한 건데요. 네. 그 지난해 7월에 있었던 헌재에 대한 이제 그 소가 제기되죠. 근데 당시 제적 의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3명입니다. 아하, 예. 예, 야당 몫의 유형에서 네. 3명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이 임명한 2명으로 운영되는 건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다른 야권도 네. 이른바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국회 그 통과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황은 똑같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21대에도 근데 법은 뭐 큰 줄기는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추가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6월 임시국회 7월 4일까지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방송 정상화 4법하고 해병 등 특검법이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기를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간곡하게 촉구드리고 싶어요. 네. 14번째를 쓰셨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 이후로 이 단기간에 뭐 이승만 대통령까지 합쳐도 이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특검법도 거부를 하시고 국민들로부터 이미 이런 거부권이 더 이상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민의들이 총선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의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병된 특검법도 또 거부하시고 방송 정상화법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게 어느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랄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자는 거거든요. 뭐 윤석열 정권이 뭐 천년만년 집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민주당 정권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분명히 유지시키자. 이번에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부권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22대는 또 여야의 지형이 지금 이 방송 정상화 4법 같은 경우는 야 7당이 모두 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192석입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108석이 지금 이제 여기에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 제의요건을 쓰신다면은 저는 다른 상황도 제의 표결이 올 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국회 상황 또 좀 짚어보죠. 네. 어제 운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또 눈살을 좀 찌푸리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하민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살을 찌푸린다는 이제 말씀은 이제 그 운영위 과정이랄지 예. 의원들 간에 이제 저도 뭐 기자하고 있을 때는 의원들이 서로 이제 그 고성을 하면은 좀 저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주 운영위에서 주된 질의와 답변은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맞춰준 걸로 알고 있고요. 앞서서도 나오는 뭐 이제 800에 7070 그 번호를 밝힐 수 없다고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은 국가 기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의를 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까지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께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조금만 생각한다면 지금 이 회의를 북한이 보고 있습니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 무인기에 뚫리고 우물풍선에 뚫리고 도청을 당하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그 제대로 정보를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번호에 대해서 국가 기밀이라고 했는데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청와대 사람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 만나 명함 줍니다. 네. 800의 번호가 다 있어요. 네. 그게 무슨 기밀입니까? 800에 7070이 누가 쓰시는 번호인지 어느 집무실에 있는 번호인지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에서 야당에서 주장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확히 밝힐 수 없으면 그 지정하는 일인이 그 사람만 보자. 국가 기밀임. 근데 그거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질은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이게 대통령께서 정말 사단장 하나 구하겠다고 그렇게 격려를 했느냐. 화를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말만 하지 전혀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이거기 때문에 어제 모습을 보면은 여러 과정에 있어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조금 언짢아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야 정말 이건 특검밖에 없구나. 결국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도대체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이렇게 의혹이 있는데 그 번호에 주체 하나 밝히지 못하는 용산 대통령실 정말 저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로 봅니다. 네. 그 이른바 경로설 관련해서는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그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원의 전원으로 추정한 주장일 뿐이다. 이 경로설을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던데 그 대목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그 정진석 실장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밝혀야죠. 밝혀져야죠. 그러면 지금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말 정황을 넘어서 팩트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통화 한 번 없었다고 하는 전 국방부 장관 3차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를 기점으로 전후 기점으로 해서 무려 265건의 전화와 문자가 벌어집니다.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 분 하나 구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핵심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 고위직들이 총출동한다는 게 군과 관련 없는 분까지 출동합니다. 군, 경찰까지. 여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지금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걸 밝혀야 되죠. 어제 오셔가지고 화 안 냈다. 화 안 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은 박정훈 대령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김기환 세령관 들었다는 VIP가 경로에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다. 국방 관련된 것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증언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없었다고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밝혀져야죠. 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또 야권이 그 해병대원 특검법을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저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 네. 한동훈 후보가 독자적인 특검법 추진을 이제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논평을 냈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어떤 국민들이 의구심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걸 풀어드리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부분들 그리고 해병대 특검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저는 진전된 자세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제3의 이제 추천을 얘기하시면서 대법원장을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뭐 그런 특검이 있었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있었다는 주장도 하지만 근데 지금 맞나는 싶어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이제 검사, 특별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맨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렇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결국은 재판이 열리면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법원장은 심판의 총대장 아닙니까? 네. 근데 대법원장이 또 검사까지 선수까지 결정을 한다는 건 저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고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좀 있으면은 해병대원 최혜병이 순직한 지가 1년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공수처 수사를 믿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공수처 수사를 할지 이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있다면 그 중간에 그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그렇게 빼돌려서는 안 됐죠.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은 뒤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이렇게 뭐 수사 지켜보자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근데 그게 혹시라도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 낼 수 있거든요. 의원 20명만 동의하면 수정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토론하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끌고 또다시 그런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네. 그 한동훈 후보 측에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고 이거 갖고 본회의 토론하고 표결하는 걸로 가자 이런 저는 뭐 말씀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달라는 그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80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 보도를 좀 챙겨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혹시 이게 그 탄핵을 먼저 치고 나갔다가 후폭풍도 우려되는 그래서 좀 신중하자 이런 분위기도 좀 읽히고 동시에 뭐 탄핵으로 가자고 하는 좀 강경 분위기도 같이 혼재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한테는 보이던데 그 당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그 대통령 탄핵은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입니까? 저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도 겪었습니다마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결국은 그 중간에 절차를 밟는 거는 국회의원들이지만은 국민에 의해서 탄핵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국민적 사안이고,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청원이 들어오면서 저도 한때 뭐 국회 잠깐 공보수석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원하시는 청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80만 명 넘고 조만간 100만 명도 넘고 7월 20일까지로 제 기간을 알고 있는데 네. 훨씬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실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원장도 우리 당원이 맡고 있고 청원 소위위원장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야죠. 무겁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 여러 가지 그동안 누적됐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오신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이런 기조 그리고 방향 상당히 무능하고 무질서하고 무도하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또 최근에 있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드러나는 대통령의 그 이태원 참사를 보는 시각 그리고 그 태도나 말씀을 보고 어떤 특정 세력에 유도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하셨을까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돌이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사님도 아셨습니까? 이런 대형 국가적 참사가 일어나면은 대통령이 정무적 도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지금도 행안부 장관 그분입니다. 이상민 장관. 지금 경찰청장도 그분입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족 위에 글자가 안 보이게 해라. 참사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위패도 쓰지 마라. 영종도 쓰지 마라.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도 대통령은 유족의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다가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보면 아 진짜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제 주변에도. 네. 그분들이 이번 청원에 정말 이 청원하려면 아이디도 만들고 비번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냥 가서 뭐 그냥 이렇게 클릭 한번 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분들의 생각들, 우리 국민들의 생각들이 모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전대로 아주 치열한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좀 너무 조용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 상황 좀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국민의힘 그 전대 상황 보면은 뛰시는 후보들한테 좀 미안하고 당원 그 지지자한테 미안한데 무슨 총선 승리한 정당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참 그 뭐 국민들께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신 건데 이제 그래도 참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집권당으로서 정말 보기 드문 이제 스코어 의석수 비율로 참패를 당했으면은 전 쇄신과 혁신의 말씀들을 가장 주장해야지. 네. 배신자론 얘기 나오고 뭐 서로 1대3으로 누가 난 대통령을 지키겠다. 지금 대통령하고 그렇게 호흡을 맞춰 오다가 지금 집권 여당이 저 모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정말 혁신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제 민주당은 그 이제 승리한 정당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뭐 최고위원 선거도 있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무슨 흥행을 찾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승리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정책과 가치 비전을 우리 국민들 당원들께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무장관직 신설을 이제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정무장관 때를 기억하실 텐데, 네. 그러나 한 10년 전인 일이라서 정무장관이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제 정치적인 전반적인 판단을 좀 같이 내려주는 그런 장관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무가 뭐냐 요걸 좀 단어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 상황 하나 좀 짚어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원구성 협상이 좀 잘 안 되다가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앞에서 사의를 표하고 그다음에 백령도로 갔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은
안을 수용하는 거, 사의를 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백팩 메고 백령도로 가거든요. 이런 장면들도 모든 것이 다 정무적이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다 담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다 정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정책은 또 빼고 하는 게 정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책도 당연히 또 정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기간에 이제 그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분석을 하기로는 제가 들은 표현을 전해드리면은 이게 아마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계속 시장 중심으로 계속 정책을 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노려가지고 뭐 중도층을 겨냥해서 사회보장 쪽으로 하려고 그런 걸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요. 네. 이런 분석들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책을 내놓는 그런 행위들도 다 정치적인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무장관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는 장관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있듯이 네. 내각에도 정무장관이 있으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 정무적인 어떤 그 필터링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정무장관의 업무 범위는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정무장관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뭐 특임장관도 있었고 초기에는 무임소 장관 이런 이름으로도 그래요. 불렸었는데 이 무임소 장관이란 이름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한자를 찾아보니까 없을 무, 맡길 임, 그다음에 이제 바소, 이제 곧 지옥, 맡은 지역이 없다, 뭐 맡은 게 없다 이런 의미인데 쉽게 그래서 말을 바꿔보면 맡은 부처가 없는 장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특임장관도 정무장관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재호 전 장관이 그 MB 정부 때 특임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업무들을 보면은 뭐 4대강 사업, 그다음에 뭐 분권형 개헌, 그러니까 이런 뭐 영역이 딱히 없이 전반적인 업무를 좀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의미를 좀 정무장관의 의미를 더 짚어보면 아까 이제 정무수석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정무수석의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국회와의 소통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정무장관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그런 업무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또 대통령이 특정하는 임무 또는 정부에서 이 부분은 당신이 좀 통할해 달라. 여러 네. 부처가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일들도 하고 칸막이 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또 특징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국회나 특히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도 맞습니다. 정부 네. 차원에서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정치인 출신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추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 시점일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일단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인구 전략기획부를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하려면은 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거 한번 통과시키는 게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서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또 여야 관계가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한번 할 때 이제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맥락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정무 쪽에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인을 데려왔고요. 그다음에 홍초로 정무수석, 그다음에 김명현 정무일 비서관 이런 인물들이 다 재선 의원들이거든요. 이 두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결국 이 얘기는 이제 총선 민심이 썩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정무 기능이 약했다. 그러니까 용산 쪽의 판단 중에 한 가지는 이 정책적인 방향은 괜찮은데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정무장관 신설을 한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인구 그 전략기획부 네. 부총리급 이것도 뭐 이 야권에서 인구 문제 절박성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걸 하더라도 반대하기 쉽지 않고 네. 특히 정무장관직은 야당하고 대화하는 역할까지 있기 때문에 그 야권에서 어쨌든 그 정부조직법에
큰 틀에서는 그 동의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죠. 박 기자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내놓은 건데 또 하나 이게 같이 짚어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안 올렸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것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면 같이 올릴 수 있는 안건인데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당이 거의 100% 반대를 할 가능성이 예, 아주 높으니까 강하게 반대해 왔죠. 이걸 안 올렸고 그 얘기는 이제 정부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요 두 예. 가지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다만 아직 이제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일부 이제 수면 아래서 들어봤을 땐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들리긴 하고요. 아, 그래요? 어차피 소통이라는 게 꼭 장관이 있어야 되는 거냐, 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이 작은 정부 만들겠다는 약속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가 나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네, 그리고 달려있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판단 여기에 달려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요 며칠 사이에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이게 뭔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이 친족 상도례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좀 공부 좀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법학 다식입니다. 새로 합류하셨습니다. 정진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친족 상도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친족 상도례 조항은 제3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그런 조항입니다. 네.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은 그중에서 328조 1항인데요. 1항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제3 범죄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 횡령, 배임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다른 제3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적용되는 그 친족 관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에 해당되면 형을 면제하도록 그러니까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그런 조항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설명하신 마지막 부분이요. 그 직계혈족 배우자는 알겠는데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라고 그랬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네, 우선 그러면 우리 친족과 가족의 의미를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민법에서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러한 친족 중에서 민법 제779조에 열거된 친족,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친족이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그 안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한 친족과 가족 중에서 동거를 할 것, 그러니까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동거라는 요건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그 친족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는 절도 범죄나 이런 사기 범죄가 벌어져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의
친족 상돌의 그 조항이었다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뭔가 이유가 있어 생겼을 텐데요. 네네. 이 친족 상돌의 조항은 어떻게 왜 도입이 된 거죠? 예, 이 사실 친족 상돌의 조항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어떤 아하. 그런 정책적 고려와 예. 형사처벌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문화적으로 가족 간의 유대가 좀 깊죠. 그리고 또 형벌의 보충성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이익을 가치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좀 수행 가능한 그러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친족 상돌의 조항의 규정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왜 도입됐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렸다는 것은 이제 시대에 안 맞는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결정은 그렇죠. 그럼 왜 내린 겁니까? 예, 우리 헌법 그 27조 5항은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친족 상돌의 조항이 재산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다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판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아하. 네, 요거를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직계 혈족과 배우자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어떤 유대 그리고 동거 여부에 전혀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되죠. 그리고 동거를 조건으로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네. 그러면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본래의 취지와 좀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족 상돌에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 범죄에 사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재산 범죄 정도의 뭐 피해가 좀 경미해서 피해자가 뭐 수임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뭐 친족 간의 어떤 관계가 회복이 용이하다거나 뭐 이런 범죄는 괜찮죠. 하지만 모든 재산 범죄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특히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어떤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는 특수절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피해 회복도 어렵고 또 무엇보다 친족 간의 관계 회복도 어렵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자가 독립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서리 능력이 좀 결여된 경우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시거나 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 내에서 취약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시죠. 이런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아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그 정재 변호사 말씀하신 범위가 뭐 지금은 이제 뭐 핵가족화돼 있고 네네. 또 뭐 워낙 저출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막 그 8촌까지 막 이렇게 네네. 포함이 되면 그러니까 평소에 거의 거래도 없고 왕래도 없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이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네네. 그걸 전혀 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네네. 일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이제 네.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인데 변호사님 네. 이게 근데 그 가족 간의 이런 식의 경제 범죄 이거 사기, 횡령, 뭐 절도 이런 범죄가 많이 벌어집니까? 많이 벌어지죠. 사실은 이번에 이 친족 상돌의 불합치 결정이 나오셨을 때 이 네. 소식을 두고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박세리 선수나 개그맨 박수홍 씨를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박세리 선수의 경우 지금 최근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시죠. 네. 그리고 또 개그맨 박수홍 씨의 경우도 친형이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당시 그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내가 재산을 관리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무래도
그 친족 상돌의 조항이 적용되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을 좀 요리고 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죠. 사실 이것이 비단 유명인들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한 사건이 총 4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몇 건을 좀 살펴보면 청구인 A씨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 상급인데요. 같이 살고 있는 삼촌이 돈을 다 써버려서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고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네네, 그렇고요. 또 청구인 D씨 같은 경우에는 동생과 그 배우자가 치매 노모에 예금을 다 써버려서 아하. 그걸 가지고도 횡령으로 고소를 그것도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이네.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또 경찰청 그 범죄 통계에 의하면 친족 간의 경제 범죄는 연평균 약 한 772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 경찰의 그 통계는 고소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아마 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고소가 되지 않다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뭐 어떤 법이나 다 이 근데 지금 친족 상대의 불합치 결정은 왠지 좀 피해자 네. 보호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그 헌재 판결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조항이 있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에 형사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배우자도 별거 죽이거나 별거를 허가받은 상황이면 적용이 되지 않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어서는 친고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 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도 뭐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 우리나라가 제일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족 상도례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 범위는 좀 우리보다는 네. 좀 좁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게 없고. 네네. 그래요. 이런 결정이 우리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나요? 당연하죠. 사실은 이 친족 상돌의 조항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가족 사이의 분쟁은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그 특유의 가족 문화가 반영된 것은 그런 거 있어요. 분명합니다. 네, 예, 뭐 집안 문제를 밖으로 갖고 나가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네.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죠. 또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사실 또 한편으로는 가족주의가 해체되고 있는 어떤 이런 사회적 변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변화 속에서 사실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피해 회복이나 관계 회복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친족 간의 재산 범죄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또 고려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헌법 불합치는 형법 제328조 1항만 네. 되는 거죠. 그 네네, 2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2항은 그러면 헌법 합체예요? 예. 그 2항 같은 경우는 네. 뭐냐면 328조 2항은 328조 1항이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친고죄로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 침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리면 네네.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되나요? 어떤 과정이 앞으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친족 상돌의 조항이 위헌성을 제거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죠. 다만 불합치 결정의 대상이 된 328조 1항의 적용은 중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에 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까 예를 드셨는데 그 프로골프 박세리 씨 아버지 소송 이게 그러면 이 그 헌법 불합치 결정에 적용을 받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고 해당 조항이 적용 중지가 되면 그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재판 절차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입법이 되면 헌법 불합치가 된 당의 사건과 그리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입법에 소급효가 미치게 됩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친족 상돌의 규정과 같이 기존의 형을 면제해주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 일반적인 적용 중재가 된 경우와는 조금 달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행위시법을 기본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서 만약 그 행위가 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형이 좀 가볍게 되었을 때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적용한다. 네네. 뭐 좀 죄가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적용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그렇다면 이 친족 상돌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받아 처벌되지 않던 것을 이제는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사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죠. 소급 적용이 안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세리 씨 사건의 경우에도 그 헌재 결정이 난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봐야 알겠습니다. 예, 친족 상돌의 좀 복잡한 상황이지만 아주 알기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요.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인 구간이 늘고 있어서인지 사고 구간도 많고요. 정체도 여전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일광터널 부근에서는 또다시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동마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동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부근으로 정체도 심해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대소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금왕 꽃동네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망향휴게소 부근 3차로와 5차로 또 더 가서 대전 부근 2차로에서도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증세가 아마 피로감일 것 같아요. 뭐 저도 정치평론합니다만은 정치평론에서도 가끔 무슨 현안 관련해서 너무 오래 가면은 피로감 얘기를 합니다. 네.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만 오늘 이 피로에 대해서 해법을 주실 분입니다. 건강백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노용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피로감은 현대인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겁니까? 예, 누구나 다 피로는 느끼는 거죠. 근데 굉장히 피로는 주관적인 그런 어떤 증상이어서요. 네. 그래서 조사를 보면 이제 우리 동네 의원,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이제 병의원을 찾게 되는 이유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의사가 환자가 오면 처음 물어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으로 지착을 하는데 그 주증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주증상. 예, 그게 한 4분의 1 정도가 피곤하다고 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여자분들, 그다음에 노인분들에 좀 더 흔하고 사람마다 표현하는 양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피로라는 것은 크게 이제 신체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둘 다 이제 신체적인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체내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쌓이는 게 주로 피로를 느끼게 되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균 교수님도 피로를 느끼십니까? 예, 저도 느낍니다. 예. 아마 제가 느끼는 피로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피로도 있지만 정신적인 피로, 굉장히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은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우는 좀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까 좀 피로감은 대체로 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전문이시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태야. 네, 약간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게 딱 보이십니까? 네. 딱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려면 이제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어떤 질환이라든가 뭔가를 증상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됐는지 증상이 피곤을 느낀 게 뭐 최근 한 2, 3일 사이인지 뭐 일주인지 아니면 뭐 한 달 정도가 된 건지 아니면 한 6개월 이상 됐는지 그 기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상의 정도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잠을 많이 못 주무시거나 뭐 일이 많아가지고 뭐 야근을 하거나 좀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좀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는 좀 일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런 피로가 1개월 이상 되면은 지속적인 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의학적으로 가장 조금 문제를 보는 건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것보다는 만성적인 있는 경우는 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이상 피로감을 느끼면 만성 피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피로를 느끼면 뭐 피곤하기도 하고 뭐 피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힘이 없다라고도 하고 의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잠을 못 주무셨으면 조금 쉬시거나 좀 잠도 주무시고 하던 일을 좀 벗어나서 좀 본인이 하면은 회복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이상 가는 것, 특히 6개월 이상 가는 경우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계속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그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 보시면은 제가 지금 피로한 상태입니까? 예, 조금 아마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셨으면 이 얼굴이 약간 피로한 얼굴이 알겠어요. 그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마 그 피로의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주관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는 정신적인 피로감이라든가 뭐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다거나 또 뭐 너무 휴일에 재밌게 노시다가 우리 월요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이제 그 일요일 저녁부터 또 그 다음날 출근하는 그런 월요병이나 이제 7월 말이 되면은 휴가 시즌이 되면은 또 휴가 갔다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새로운 약을 뭐 드셔서 또 약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 전날 과음을 했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흡연이 많아지거나 또 갑자기 좀 체중이 느는 경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하고 신체적인 문제를 이제 찾아보면 한 신체적인 원인이 한 50%가 될 거고요. 그게 뭐 피양이 부족하게 되는 뭐 빈혈이라든가 없던 당뇨병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처음 증상이 아주 뭐 식사도 잘하고 생활하는데 뭐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또 갑상선이 우리 몸의 이 신진대사를 조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하증이 되는데 그러면은 활력이라는 게 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뭐 불면증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냥 한 2, 3일 정도의 좀 과로나 뭐 이런 걱정거리가 갑자기 생겨서 좀 피로감을 느낀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일시적인 피로. 그게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를 한번 여쭤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좀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스트레스 좋아지면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우울증이나 불면증, 쉽게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분들은 서양 그 환자들이나 사람들에 비해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 뭐 의욕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피로감이라고 피곤하다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십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일시적인 피로감은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면은 네, 네.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가면은 네. 그때부터는 좀 실제로 좀 이렇게 좀 예, 그런 경우는 좀 검사가 필요하겠죠. 검사를 해야 됩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적인 원인이 한 50% 정도가 되니까 네. 그러면 뭐 갑자기 빈혈, 그러니까 그 혈액 속에 혈색소라는 게 떨어져서 그러면 뭐 적혈구나 혈색소가 떨어지게 되면은 산소 공급량이 그렇죠. 부족하게 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당뇨병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갑상선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좀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원인을 찾아내야 원인에 되는 대한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6개월 이상 가서 만성 피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조금 의학계가 조금 풀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빈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흔하게 일순 게 아닌 다 괜찮으신데 문제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는 뭐 우울증이 조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근육 질환 뭐 섬유 근육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일종의 이제 그 면역계통의 질환이 있는 경우도 주증상으로 피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이제 피로하다 그러면 이거 하나 마셔 뭐 이러잖아요. 예. 그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 신체적인 활동이라든가 정신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전체적 활력이 떨어져 있고 또 뭐 젖산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드시게 되는 마시게 네. 되는 게 뭐 무슨 피로 회복제? 피로 회복제라고 하는 것들이 비타민하고 특히 카페인 성분이 주입니다. 약간 각성시키는? 예,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네. 기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로 자극을 해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의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장 많이 드시는 비로 시작되는 그 음료가 굉장히 많이들 팔리고 있고 비슷한 건데 굉장히 뭐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그렇죠. 별로 권하고 싶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좀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원인을 찾아보고 뭐 운동을 하거나 좀 그런 것들이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이 만성 피로나 또는 지속적인 피로를 넘어서는데 도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물론 실내에서 뭐 헬스클럽이나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또 밖에 나가서 걷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나 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벗어나고 스트레스보다는 몸을 쓰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뇌는 잠깐 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정서적인 휴가가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담은 며칠이라도 또는 일주일에 담은 뭐 몇 시간이라도 그럼요. 완전히 좀 확 자신을 이렇게 풀어놓고 근데 이제 휴가를 가서 너무 또 그 귀한 시간이다 보니까 신체 활동이 많아지면 그렇죠. 휴가를 갔다 와서 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물론 이제 액티비티도 하고 활동도 하지만 조금 그냥 멍 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그래서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많이 활동하고 일요일 날은 좀 일찍 들어와서 쉰대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저도 주말에 어디 지방 갔다 올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코로나 이전에는 고속도로가 밀리는 시간 7, 8시까지 갔는데 요즘은 빨리 좀 끝나서 빨리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활동적인 생산적인 그런 여가 활동을 권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노영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2일 화요일 정격기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